저는 유쾌한의 신유선이라고 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펫 언택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11월 1일부터 3월까지 테크니컬 라이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혹은 처음 듣거나 아니면은 대체 이게 뭐지? 너무나 요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찾아봤는데 진짜 이게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실제로 작성을 하시고 읽으면서 정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닿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왜 필요한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아마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커나미 컨템포러리 아츠밈으로 저 되게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결국은 예술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또 하나의 매체이자 뭐 정보의 소통의 창구라고 시작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획자예요. 기획자면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 소화를 해야 되나? 혹은 내가 대체 왜 소화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얘는 테크니션한테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등등 수많은 갈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뭐 전시거나 뭐 아트페어든 뭐든 혹은 발표회든 기본적으로 어떤 제반 사항을 다져놓고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쭉 계속 말씀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라이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의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백과사전식 정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뒤져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텍스트들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뭐 공연, 전시 등의 이벤트에서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예요. 이것은 뮤지션이라든지 퍼포머라든지 또는 현대미술 설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나 공연을 의도대로 구현 및 작동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술적 요소 전반을 다 담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서가 어디로 가느냐? 기술 스태프, 뭐 공연 기획자 또는 전시 기획자에게 전달되며 작품이나 공연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다라고 크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더잖아요. 라이더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라이더가 대체 뭐지? 부터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테크니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모든 제반 사항들을 의미하고요. 뭐 공연 그 자체 혹은 그 공연이나 이벤트가 벌어지는 무대나 장소 환경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된 장비 등 모든 기술적 요구 사항을 포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갖춰주세요. 혹은 내가 이렇게 패키징해서 보낼 테니까 그거를 그 조건에 맞게 설치해 주세요. 원활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요구사항이 모두 포괄이 되는 거죠. 라이더는 법적인 용어인데 계약서나 법정문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첨부하는 부분이고요. 명기하고 그리고 제가 법률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 자체가 작동이 돼요. 만약에 계약서에 분명히 라이더가 들어가는데 이 조건을 안 맞췄을 때, 그러니까 전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해도 오히려 그 잘못을 그러니까 저지른 주최 측 자체에다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퍼포머, 뭐 공연, 특히나 앞에 예시의 3개 중에 2개가 공연, 음악 관련된 거였는데 시작 자체는 공연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연 시에 공연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라이브죠. 라이브 상황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 자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 쇼 혹은 그 무대 자체가 망하니까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들이 리허설 때 100%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담아놓은 그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60년에서 70년대 락밴드들이 점점 그 공연 무대 자체가 화려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스펙터클해지면서 워낙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요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된다면은 공연의 요소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세팅, 조명, 음향 등등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묶어놓고 이것도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을 했고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게 테크라이더라는 문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5만 가지 조건사항들이 다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자체 개인적 요구사항들, 음식은 뭐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휴식 공간은 어떤 것을 세팅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음료는 뭘 먹겠습니다까지도 네, 음악 쪽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담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약간 지나가는 얘기인데 벤 헤일런이라는 전설적인 메탈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테크라이더에 기술했던 문서 하나가 굉장히 좀 예, 재밌게 예, 돌더라고요. 보면은 콘서트장 휴식 공간에 예, M&M 아시죠? 조그만 예, 먹는 캔디 그 M&M 중에서 예, 갈색은 빼주세요 라고 테크라이더에 기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까다롭고 그걸 요구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지도를 갖고 영향이 있는 그룹이었다인데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테크라이더를 꼼꼼하게 보느냐. 그래서 휴식 공간 현장에 M&M이 없어도 이건 어긴 거고 있는데 갈색 M&M이 들어있어도 이건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서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공연 자체를 나 안 해 라고 굉장히 예, 그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이걸 통해 실현을 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예, 공연 주체라든지 아니면 공연 자체를 진행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 문서이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단계이다. 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아트로 넘어오는데요. 미디어 아트에서 테크라이더가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연의 고도와 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 장비와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원활하게 100%는 되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예, 서로 네,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예, 진행을 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그런 단계이고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것 그리고 공간적인 컨디션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예, 기획자나 큐레이터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가가 완전 설치를 하다가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보다 난리가 나기 전에 예, 원활하게 이것 자체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건조한 예시인데요. 그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되고 있는 이불의 몬스터 핑크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설치될 때와 그리고 오영진 지금 과기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성수에서 성수 사이버펑크 사가라는 예,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 기반의 스토리텔링 및 약간 그 머그 게임 같은 플랫폼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AI 시스템 들어가죠. AI 시스템 모듈레이팅 할 2명의 오퍼레이터 들어가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 플랫폼, 그 모니터 앞에 터미널 2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종합되는 플랫폼 돌아가죠. 그 플랫폼 자체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출력하는 LED 스크린까지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정말 구두로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테크라이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불 작가님의 몬스터 역시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계략적인 정교한 정보는 있을 테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서 없이도 진행이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정보의 밀도, 정보의 종류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그 단계들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에서 굉장히 절실히 요구하는 예,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앤칩스 어나더 문 작품인데요. 2021년도 시작했던 프로젝트였고 올해 그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우주 엘리베이터 전시에서 그때 아마 키아프 프리즈 주관이었을 거예요. 그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구현했었던 예,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LED가 아니구나. 레이저 프로젝터를 개조해서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레이저 파장을 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프로젝터 수십 대를 동시 연결하고 그것들의 각도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그런 정말 정교한 프로젝트인데 요거를 테크라이더 없이 작가가 세팅을 먼저 해달라 그리고 작가가
작가 스스로 그 두 분만 어떻게 진행한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수많은 협업자, 협력자가 붙어야 되고 수많은 조율자들 그리고 그 기반을 미리 다져줄 수 있는 기관과의 사전 협조 그리고 필요한 기기들에 대한 확보 요 모든 것들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테크니컬 라이더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문서 없이는 구현이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DP 서울라이트 1회였죠. 아나돌이 와서 DDP 전반에 쏜 프로젝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런 정교한 문서에 대한 사전 공유 없이는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하죠. 프로젝터만 수십 대, 그러니까 예산도 거의 100억 들어갔던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그런 문서가 없다? 이거는 감당 못할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리사운드 울림 그나마라고 디스트릭트에서 기획해서 문화역 서울에서 진행했던 전시의 디스트릭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요거를 그런 정교한 문서 혹은 규격 없이 진행을 한다? 이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미디어아트,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그 과거의 예술 작품과는 담고 있는 정보의 양,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양은 진행을 하기 위한 정보의 양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많은 컨디션들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달라진 양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것들이 실행되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김윤철 작가님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많은 파츠들을 제작하긴 해요. 근데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립한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종 체크를 진행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부만의 규격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결국은 외부 협력 단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반드시 소통이 그러니까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양식이 절실해지는데 그게 바로 테크니컬 라이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결국은 테크니컬 라이더는 미디어아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작가든 기획자든 공간에 대한 관리자든 뭐 테크니션은 정말 절실하게 무조건적으로 행위해야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기획자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기획자들을 위한 것도 좀 설계를 했으니까 기획자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열람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 전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저희가 명확하게 일종의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큐레이터 또는 기획자는 테크니컬 라이터 작성의 주체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작가, 창작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건 매우 명확한 사실인 거 하나.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터의 주 목표가 큐레이터와 기획자는 반드시 등치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일단 잡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려고 일단 제가 화두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해당 전시 또는 프로젝트에서 기획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게 굉장히 질문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테크니컬 라이더의 이 프로젝트 안에서의 위치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의 중요도와 소화의 깊이가 그러니까 기획자의 소화의 깊이와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큐레이터는 전시 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역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나오는 큐레이터 이미지 거의 대부분은 딱히 실제적인 설치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의 이미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무실에 앉거나 아니면은 뭔가 컴퓨터와 문서를 들고 뭔가를 행한다? 이런 것이 큐레이터일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현장과 안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많은 국공립미술관 가보시면 거의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을 거고.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보니까 저희가, 이게 벌써 10년 더 전인데, 그러니까 요 상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하니까 되게 달라져요. 여기서의 큐레이터 혹은 기획자의 역할은, 그러니까 정말 현장 그 자체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생님도 등장하시는데.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에 대한 위치 설정 그리고 망치와 못은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전제했을 때 테크니컬 라이터는 얼마나 거리가 가까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의적이긴 하지만은 좀 상반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동일한 장소고 옛날에 제가 좀 등장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밀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이죠. 실행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혹은 실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유를 할 것인가. 지금 뭐 오른쪽 상단 같은 경우는 문타다스 작가님에게 전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제가 프로젝트 다 설치를 해가지고 예시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모디피케이션이 진행돼야 되는지, 어떤 것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그것들을 다 큐레이터 단에서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설치인데,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한 18m, 20m 그 크레인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배선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역할이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다? 혹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상황이라면은 테크니컬 라이더에 대해서 꽤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모르고 올라가서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설치나, 그러니까 전기 배선 몇 개 필요하고 전기를 뽑았는데 지금 현재 공간의 용량이랑 실제 전기에 연결될 수 있는 작품의 용량이 규격 용량 안에 들어갈 것인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인가, 용량 넘으면은 새로 배선 뽑아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기 설비에 대한 이해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테크니컬 라이더에 실려야만 해요. 아니면은 작가도 와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 전시 오픈 정말 코앞인데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큐레이터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러프하지만은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깊이에 대해서 일단 첫 판을 깔아 놓았던 거였고요. 그렇다면 테크니컬 라이더가 미디어 아트 쪽의 뭐 복잡성, 그리고 정교화, 그리고 대형화에 따라서 필요해지게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현대미술 쪽에서도 점점 요 중요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대미술, 미디어 아트가 껴있든 아니면 그 아니든 지금 이 시점에서 테크니컬 라이더가 어떻게 태동되고 가까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까지 현대미술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뭐 10년 전 현장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의 기반은 화이트 큐브로서의 공간이었어요. 공간 자체는 정말 작품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게 뒤로 빠져 있고, 오로지 그 공간은 이 작품을 오롯이 보여주는, 정말 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화이트 큐브 그 자체로서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현대미술의 근간이었는데,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큐브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모든 것들이 배제돼 있고 흰색이고 어떤 정보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그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치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한국에서는 2010년 정도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서는. 공간 디자인 개념 자체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문신 전시였어요. 2022년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컬러 자체도 따로 배색이 된 것 같고, 작품 이외에 수많은 보조적인 구조들이 설계가 돼서 거의 시공이 되어 있죠.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원래 덕수궁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그런 공간 디자인 자체가 현대미술에 갑자기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시작은 아무래도 요거였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운영 디자인 기획관이라는 부서이자 직책이 새로 신설이 돼요. 2010년이었고요. 그때 아마 이슈가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이쪽에서. 제1호 공간 전문 전시 디자이너. 국공립기관에서 국공립기관이 아니라 현대미술기관의 국공립 차원에서 첫 디자인 기획관이라는 전문 영역이 생겼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미술관의 전반적인 트렌드, 흐름의 반영이었죠.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근데 작품만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보다는 그 작품과 더불어서 접촉하는 경험 설계적인 측면이 강화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간이 작품만큼이나 부각이 되면서 보조하면서 이 모든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작품에서 작품을 둘러싼 공간의 포용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그리고 뮤지엄 1.0이 작품만을 위한 뮤지엄 개념이었다면은 2.0 같은 경우는 작품과 관객 자체가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가 한국에서 2010년 전후로 벌어졌던 그런 상황 자체가 테크니컬 라이더가 정말 많은 컨디션들을 얹고 그거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또 전문적인 주체의 등장, 그리고 그 전문적 주체와 작가 또는 작품 창작자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전시의 공간이 정말 세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 공간을 작품 이상으로 점유하는 공간 설계, 공간 구조물들이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죠. 끝났는데 국립현대미술서울관에서 정영선 선생님의 전시가 진행했는데 아카이브 전시였어요. 근데 설치가 진짜 압도당했어요. 저는 지금 바닥에 수많은 자료들이 비치가 돼 있죠. 보통 아카이빙 전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가구 형식으로 짜 있는데 얘는 바닥에 시공했어요. 그래서 전시장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일단은 올라가는 둔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밑에 제로 베이스 레이어에서 시작되는 전시의 정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지금 상단에 벽면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프로젝터 가지고 모든 영상 자료들을 둘러놨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비교했을 때 상상도 안 되는 정보의 그러니까 정보 레이어에 엄청난 켜켜이 밀도 높은 층위의 조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결국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큐레이터는 작품 하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됐거든요. 내가 있는 공간에 숙기는 진행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놓아야지 이 작품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주위의 어떤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혹은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 내가 들춰낸, 내가 드러낸 그 메시지 자체가 정말 오롯하게 관객에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관계만 생각했다면은 지금의 양상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 관계를 넘어서 공간 전체를 망라하는 경험 설계를 기반으로 정말 총체적인 경험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 더더욱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며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매체의 존재가 절실해지는 게 테크니컬 라이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거, 생각보다 미술관이 늦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박물관들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관객과의 관람자와의 접촉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했었고, 2003년도 오히려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인데 2003년도에 최초로 이런 식으로 인하우스 디자이너, 인하우스 공간 디자이너의 존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현재 제가 발견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자료인데 12명까지도 지금 공간 디자인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디자이너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동시에 가장 이것을 잘 대변하면서 지금의 이 공간 디자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인 거죠. 사유의 방 아마 모두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공간 디자인 직책의 힘이 세진 거이기도 한데요. 원래 방가사유상 78호, 83호 자체가 그것의 휴식과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만 현장에 놓을 수 있다는 내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파격적으로 깨버린 거죠. 이 둘만을 위한 공간을 설정했다는 거, 이 둘만을 위한 그 공간의 모든 것들이 맞춰졌다는 거, 그리고 이 둘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관객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했다는 점 역시도 그 공간 디자인의 어떤 흐름, 사례와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미디어 아트가 아닌 모든 박물관이나 정말 전시 문화 자체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아트 자체가 굉장히 거대화되고 복잡화되고 정교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백그라운드를 보자면은 미디어 아트에서 사용하는 기술 자체가 일상화, 내밀화된 거에 대한 반동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스크린 베이스의 경험 자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 뭐 컴퓨터,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본인의 메시지를 차별화해서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과거에는 영상만 다루면 됐었는데 영상을 통한 경험까지도 설계,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도 작가가 디자이너의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 수많은 설계, 수많은 고안들이 작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금 경영 자체는 거대화, 복잡화,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들을 처리하고 구현하고 의미화시키기 위한 공통문서의 존재가 필요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일단 테크니컬 라이더가 무언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더가 이토록 현대미술, 미디어아트계에 부각되게 된 전반적인 또 하나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레이어들을 좀 쌓으면서 일단 기반을 다졌어요. 네, 여기까지가 일종의 1부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2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접촉되는 게 장치에 대한 정보 드릴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 뭐 사운드, 인터랙티브, 중계와 연결. 뭐 크게 따져보면 요 정도가 일단은 작품 자체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TV, 모니터, 프로젝터, 요즘은 또 LED 매트릭스, LED 모듈, LED 스크린, 그러니까 약간 통일되지 않게 사용되긴 하는데, 그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들을 조합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요즘은 싱글 채널도 싱글 채널이지만 멀티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미디어 서버에 대한 설치도 역시나 진행이 되죠. 사운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여전히 굉장히 취약한 게 이제 사운드 쪽인데, 스피커, 앰프,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시키는 것들 등등등이 장치 안에 들어갈 거고, 인터랙티브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뭐 카메라 센서들 같은 경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센서도 워낙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은 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색깔 약간 다른 게 아마 맨 밑에 거지 겹치는 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아마라기보다는 중계와 연결을 위한 제반 지식들이에요. 뭐 무성공유나 멀티탭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전기에 대한 이해 또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더를 우리나라 것만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 보게 되는데, 이건 정말 만악의 근원 영국인데, 미터법으로만 돼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미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그리고 함께는 영국이 이놈의 야드 파운드법, 임페리얼 단위라고 하는데, 요걸 쓰기 때문에 번역 작업이 생각보다 필요하고, 요 단위 자체가 익숙지 않은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미터법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대륙법이라서, 그리고 우리의 기본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그런 킬로그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 단위 없이 기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도 같은데. 그래서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쓸 거고, 그거를 수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단위는 항상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야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기호도 저 어퍼스트로피로 쓰는 경우가 대체 이게 뭐지? 하고 OZ, LB는 대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낯설음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뭐 피트, 인치라든지 뭐 파운드, 온스 같은 단어들. 근데 다행히 지금 워낙 인터넷 잘 돼 있다 보니까 번역기 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 그냥 갖고 왔습니다. 아마 이게 중학교 1, 2학년 때 과학 수업에 나오는 걸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전력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위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전력량이 허용되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그 미디어 아트에 포함된 수많은 기기들의 전력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걔네들 더해보고 이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진행했다가는 퓨즈 나가서 전기 다 나가게 되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되지만 해결이 안 되죠. 스위치 올리면 다시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기계의 전력량에 대한 공식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간 조건이 210V에 16A.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서킷이라고 하죠. 이 하나에 배분되는 양이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전용 전시 공간일 경우에는, 특히나 전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 서킷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소속되신 분들이라면 이 안에 있는 전기 배선도에 대한 구조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독립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해당 장소에 있는 이게 하나에서 하나 빠지는지, 아니면은 이 한 공간에도 여러 개 같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각자의 서킷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정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증설 공사를 미리 요청해서 전기를 더 끌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의 안전한 부분은 총 전력량, 여기 보면은 210V 16A짜리 들어오니까 3520W라는 전력량이 계산이 되는데, 그거의 80% 정도를 안전권으로 봐요. 100% 넘으면 당연히 퓨즈 나고 난리가 나는 거고, 80% 넘었을 때 갑자기 뭐 인터랙션이라든지 화면 뭔가 확 바뀌었을 때 전력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게 피크 쳐버리면 훅 끊길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80% 정도 배분해서 전기 끌어다 쓰는 걸 좀 나누는 게 전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에서 유선 무선에 대해 따질 것 되게 많아요. 다 테크니컬하게 기록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사운드 선으로 연결하잖아요. 그거 그냥 전문 테크니션이나 아니면 업체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경우에 이거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HDMI 케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한 개의 길이가 있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신호가 약해져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15m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3.5 오디오 케이블 같은 경우도 10m 이내를 권장을 해요. 그거보다 높아지면 너무 신호 약해지고 노이즈 간섭 심해져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거 케이블이 잘못됐나? 15m 또 사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계속 문제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무선의 경우도, 그러니까 인터넷, 특히나 요즘 인터넷 기반으로 작동하는 작품들 되게 많은데 요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파악해서 저는 네트워크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오버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여러 개 작품을 묶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랬다가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꼭 네트워크 사용량 체크를 하고 별도로 아예 빼는 상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의 미디어 아트 전시 아무래도 시각 중심으로 되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시각,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일단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자료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터죠.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필요한 게, 지금 이것도 프로젝터인데 투사, 면적, 가로, 세로에 대한 길이, 그리고 가로, 세로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 대각선 길이죠. 대각선 길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몇 인치짜리 화면이냐에 대한 기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00인치 출력 가능해요. 뭐 TV는 75인치, 85인치예요. 여기서 그 인치는 가로나 세로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이라는 거는 아마 거의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그걸 모를 때 이거 잘못 측정해가지고 스크린 크기 안 맞아서 난리 난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파악하시라는 거. 그리고 투사 길이. 투사 길이에 비례해서 스크린 크기가 커져요. 투사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스크린의 크기는 작아지고 대신 스크린의 밝기와 밀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크린의 크기는 커지지만은 그에 비례해서 밝기는 떨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거. 그리고 프로젝터 스펙 체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계 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투사 면적이 있고 최대 투사 길이가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크게 한다고 한없이 뒤로 뺐다가는 초점이 아예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 한계 길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 도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상도. 얘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요 원이 비율이에요. 비율 따라 해상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작가님들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비율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세요. 그러니까 16대 9로 풀로 보일 수 있느냐? 아니다. 난 16대 10이라서 그거에 대한 여백 공간 자체를 어떻게 스크린 쪽에 처리를 해줘야지 나는 제대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할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건 되게 익숙할 거예요. 뭐 4K 익숙하실 거고 2K, HD 108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엄밀한 기호들은 요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해상도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거고, 그리고 자료 혹시 뭐 공유가 되나요?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뭐 필요하시다면 네, 그걸 통해서 체크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해상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한 픽셀이 한 화면 안에 어떤 비율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만큼 화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이미지, 그 영상은 굉장히 밀도 있고 조밀하고 정교하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 픽셀 하나하나가 정보의 양이다 보니까 이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파일의 용량은 커지고 그 파일의 용량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플레이어 혹은 프로젝터의 사양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레이저 타입의 4K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200메가가 넘어야 돼서 일반적인 컴퓨터는 안 됐고요. 최소한 M1, M2 이상의 컴퓨터는 아니면 전용 플레이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작가랑 진짜 이거는 협의를 굉장히 명료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보기 쉽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해상도별 차이가 이렇게 심해요. 예, 그만큼 이 해상도와 실제 스크리닝 사이즈와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근데 물론 작가가 미리 다 조건을 선정을 해놓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희미하거나 혹은 내가 욕심내서 뭘 해보고 싶을 때 무리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깨진 이미지거나 흐릿한 이미지거나 혹은 예, 작가가 원하는 상황에 뭔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 해상도 비율, 뭐 담겨 있는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의 파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로 세로 픽셀 수이고 뭐 FHD가 1080, 1080, 뭐 UHD가 340, 4K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밑에 있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해상도니까.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1초당 몇 개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바뀌면서 영상으로 보이느냐.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 그러니까 60프레임, 뭐 120프레임 좋으면 좋은데 그 아래 걸 쓰는 이유는 느낌 때문에 작가님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4프레임은 너무나 전통적인 프레임이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필름 시절부터 사용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대한 느낌 자체가 사람들의 각인돼서 24프레임짜리 영상을 보면은 되게 영화적이다 느낌을 받게 만드는 예, 그런 프레임 레이트 정보라서 요거는 뭐 작가님들이 아마 사전 설정을 하실 거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건 아무래도 기획자가 작품을 읽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에 담을 것이냐 혹은 그거 기반으로 또 다른 해석을 연결시킬 것인가에서 예, 읽어내기 위한 정보로서 프레임 레이트는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실제 장치 선택할 때 너무나 중요한 네, 정보 중에 하나죠. 지금 이 프레임 2Mbps, 50Mbps, 68Mbps 써놓긴 했는데 1초당 전송된 비트의 수예요. 여기서 근데 조금 아시는 분은 인데 애매하게 알았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비트예요.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Mbps는 비트 퍼 세컨드인데 우리가 아는 가장 낮은 데이터 단위는 바이트거든요. 비트는 바이트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1024비트가 1바이트라서 요거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기기 스펙, 근데 웬만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정교하게 따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수가 될 수 있는 예. 1024비트가 1바이트, 1024바이트가 1킬로바이트, 1024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 요거는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면서 이 비트레이트를 따지고, 그리고 이 비트레이트가 프레임 레이트에서는 한 프레임당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량하고 직결이 돼요. 그래서 초당 이 정도의 많은 정보량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 컴퓨터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무선으로 전송이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용량을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한 공간 안에 지금 6개 작품이 돌아가는데 다 네트워크 써요. 근데 한 작품이 저는 네트워크 전송량 최소한 100Mbps는 돼야 되는데요. 그걸 실행하면 지금 다 멈춰요. 다 끊기거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비트레이트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코덱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러니까 기획자단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문제 생겼을 때 작가랑 협의할 때 해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호환성 좋았던 건 H264라는 압축 포맷이었어요. 어지간한 거 지금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그거보다 좀 더 압축률이 좋은데 화질 괜찮고, 네. 한마디로 성능이 좋은 거죠. H265가 보급이 되면서
그거 근데 옛날, 그러니까 미술관마다 비치하고 있는 옛날 TV나 옛날 플레이어 중에서 265 못 읽는 게 있어요. 그래서 265 요즘 다 쓰니까 작가는 그냥 265 코덱 영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큐레이터가 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지? 뭐가 원인이지?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덱 정보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수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뭐 AV1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얘는 더 아무래도 예,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H265와 HEVC는 같은 거예요.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H265는 업계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HEVC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요 코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성능 좋다. 아마 넷플릭스 4K 보시는 분들 큰 데도 보면 아실 거예요. 되게 성능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인터넷 빠르지 않은데 이걸 소화해낸다고? 심지어 돌비 규격을 뭐 그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 성능 좋게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265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은 265를 많이 쓸 거고 플러스에서 4K 영상들은 264를 지원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4K부터는 265일 거라는 거. 아, 쓰긴 하는구나. H264의 4K면은 30프레임까지는 돼요. 근데 요즘 60프레임, 120프레임 쓰잖아요. 거기에서 264가 이제 예, 그러니까 용량을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거의 다 265로 아마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코덱이고요. 컨테이너 포맷은 완전히 매칭되는 말은 아닌데 그냥 확장자를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P4, MKV, AVI 같은 결국은 그 콘텐츠가 담고 있는 영상, 오디오, 자막 같은 걸 묶어서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하고 그것을 담는 확장자를 예, MP4, MKV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컨테이너 포맷은 좀 되게 생소하고 확장자 말씀하셔도 다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적 예시죠. 네. 2m에서 50인치 나오는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 요거에 대한 스펙은 그 투사거리 레이시오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터 투사거리를 뭐 1대 1, 1대 1.2, 1대 0.6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1대 1은 1m 거리에서 1m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1대 1.2는 1.2m 벌어진 거리에서 1m짜리가 나온다는 거고 0점대는 흔히 얘기하는 단초점 렌즈를 갖고 있는 프로젝터들이죠.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그게 예, 구현될 수 있다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스펙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행히 업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용 프로젝트 사실 때 이거는 약간 좀 생활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루멘과 안시 루멘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몇 안시짜리 할 때 안시, 몇 루멘이 할 때 몇, 그러니까 그 전시할 때는 그냥 안시 루멘이 안시거든요. 안시 루멘이 루멘이고. 근데 그 가정용 프로젝트에서 뻥 스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시 루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시 루멘은 지금 1, 2, 3, 4, 5, 6, 7, 8, 9의 개별적인 구획을 나눴을 때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젝터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5번이 가장 밝을 수밖에 없고 주변으로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광학적으로. 근데 루멘은 5번이에요. 5번에 가장 밝은 거에 대한 수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용 프로젝트 하셨을 때 5,000안시짜리라고 샀다가 그 5,000안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5,000안시가 아니라 가장 밝은 데에 대한 5,000안시라서 실제 그거 따져보면은 5,000안시짜리가 500안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립을 하지 않으시면은 어떤 업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거 안시 루멘이야 루멘이야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사기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거는 예, 좀 예, 번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안시 루멘이고 안시 루멘은 평균값이다. 밝게 대한 평균값. 그리고 보통 실내에서는 얘도 한 3,000에서 5,000원씩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프로젝터를 인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매핑?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드 같은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만으로도 좀 요즘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의 2만, 2만 5천급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그거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키스톤 이것도 헤매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벽면 대비 정확하게 수직 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키스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환경상 어떻게든 엇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른 목골이 되거나 혹은 이게 평행사다리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고 요거 맞추는 게 생각보다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 큐레이터 몫이었는데 요즘은 장비 설치 업체에서 다 0점 맞춰주고 가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지만은 문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프로젝트가 틀어져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진동이 있어서 저 브라켓 마운트 자체가 명확하게 고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틀어지고 그 틀어진 거에 대해서 일일이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큐레이터가 맞춰야 되는 상황. 저 이틀 전에 국현 갔다 왔는데 국현도 계속 틀어지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하자니 좀 그렇고 보고 있자니 좀 짜증나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리고 요것과 연계되는 프로젝트 좀 더 좋은 기능이 렌즈 시프트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 상태에서 얘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위치인데 어떻게든 위아래로 올려야 되는데 위아래로 올려면 어떻게든 틀어지게 된 상황에서 렌즈 시프트라고 아예 렌즈 자체를 움직이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디 하나 초점 나가거나 그 정확한 직사각형이 어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역시도 여러분들 프로젝터 혹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요거가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거죠. 그 프로젝터 한 대만 싱글 채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워낙 요즘 전시나 콘텐츠 트렌드 자체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혹은 공간을 가득 채워서 공간의 맥락 자체를 변화시키는 프로젝션 매핑 자체가 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엣지 블렌딩이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프로젝터 정확하게 그 모서리 맞춰가지고 틀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너무나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합쳐서 안전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빛이다 보니까 가사노나 아시죠? 빛과 빛 서로 했을 때 이게 색깔이 변하고 밝기가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어하는 게 엣지 블렌딩이라는 기술이고 그거에 대해서 합쳐지는 면적에 대한 가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걸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 단에서 지원하는 건 좀 제한적이라서 결국은 별도의 미디어 서버를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거를 별도로 제어를 하는 세팅 과정이 필요하고 얘는 큐레이터가 하기 너무 힘들어요. 결국 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해가지고 설치 업체든 아니면은 그 전체 전반적인 환경 컨트롤하는 그런 에이전시든 같이 협력을 해서 요거에 대한 세팅은 진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테크라이드에 명시가 되는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계에서 좀 당황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져요. 엣지 블렌딩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두 개 합쳐가지고 밝기 조정하고 이미지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1시간 걸리는 거 우습고 대여섯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서 여유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프로그램 뭐뭐 쓴다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다루진 못하더라도 요거를 알면은 작가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업체랑 얘기를 한다든지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작가님과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드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했구나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시는 걸 바탕으로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차원에 있어서도 요런 제반식 내가 직접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요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전반적인 진행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엣지 블렌딩이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 월 컨트롤러, 멀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스플리터 등등등 많은 기기들 이름을 써놨는데 다 그러니까 퀄리티나 아니면 기능적 차이가 되게 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주는 중계 기계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도 역시 굉장히 필요하고 얘를 알아야 되는 게 결국 그 원리나 전반적인 구조 파악도 그렇지만 견적 때문에이기도 해요. 요게 그래도 꽤 비싸서 이거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좀 많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를 뭐 업체를 통해 구하든지 아니면은 전체 예산에 녹여서 이제 작가 구입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그냥 프로젝터 여기에 설치해 주세요. 아니면은 테크라이더에 요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예산과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알면은 편한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기획자 본인이 세심하게 컨트롤 들어가야 될 상황도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업체가 말 안 들을 때 그 업체한테 일일이 지시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려면은 전반적인 환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생각보다 다행히 굉장히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건 되게 간단한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16대 9에서 뭐 길이가 뭐 1000이다. 그러면은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터 찾고, 그거에 대해서 투사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팅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들 들어가셔서 예, 한번 계산을 해 보실 수 있는, 직접 먼저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벤큐 같은 경우는 좀 더 정교한 시뮬레이터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이거 초단조점 프로젝터인데, 요거를 제가 일일이 옮겨가면서 스크린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고 한계 스펙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직접 제가 이것 조건들을 설정해서 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까먹었네. 앱손 게 제일 기능이 많아요. 되게 복잡한데 하여튼 취사 선택하시는 거죠. 지금 계략적으로 크기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러니까 벤큐라는 프로젝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앱손 가장 많이 쓰죠. 앱손 쪽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한계의 지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도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미지 쪽 다루는 거의 기본적인 최소 정보들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테크니컬 라이더 직접 보시면 제가 찾은 것들 중에서 공개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좀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테크니컬 라이더 같은 경우는 작가들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되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절대 공개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심지어 보안유지 각서 쓰고 받아가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대외비로 우리끼리만 한다, 대신 공개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다 보세요. 이거를 보는 게 제작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기획자분들이나 뭐 학예사분들 같이 보시면서 요거 기반으로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더 많은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깔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있는 것 중에서 공개 못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어쩔 수 없이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바로 접촉할 수 있는 네, 아예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진 테크라이더를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테크니컬 라이더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된 거 아마 국내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시보르 선생님과 네, 유쾌한 신윤선 대표님과 ACC에서 진행했던 보물섬이라는 프로젝트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모두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나가니까 얘는 지금 다운로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예, 별도로 보시면 좋을 거고, 여기에 테크니컬 라이더 파트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테크니컬 라이더 섹션 해서 지금 참여한 작가들이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기기들을 가지고 예, 설치를 했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정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라이더가 가지는 최소한의 필요 충분 정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으며, 그리고 공간 사양, 이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고 이 정도의 공간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높이가 이거 이상 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A안 혹은 B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됐고, 설치 계획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 테크라이더라면은 직접 설치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가와 체크를 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테크니션과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원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해 주실 정보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공통 양식을 공유를 하신 것 같고요. 그 공통 양식에 작가님들의 정보들을 기입해서 이 도록을 보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보 충의를 높여주는 가운데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아텐테크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멈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그리고 그 아카이빙 자료 중에서 테크라이더 격의 계획도였었어요. 근데 얘도 좀 말이 많았어요. 저는 2021년도에 참가해서 요거에 대한 작품 구현도 정보를 가공하는데 좀 손을 보탰었는데 이게 작가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지원 사업 자체에 계약서 조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품 구현단 공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근데 막판에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내 작품 정보를 왜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작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초 양식을 작가님한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합하는 거였는데 도저히 진행 안 돼가지고 정보만 주세요. 저희가 다 얹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간신히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었고 그래서 이후로 못했어요. 2021년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 섹션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작가님들에게조차 굉장히 낯설고 이 정보 공유에 대한 이제 공익적인 목적 자체가 어떻게 설득이 안 됐었던 시기가 존재했었다를 볼 수가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심윤선 작가님 웨일 왁 프로젝트 같은 거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평면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기기들이 어떻게 배치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 스펙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계략적인 모식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공간 연출에 대해서 PC 하나가 유니티 가지고 컨트롤하고 홀로렌즈 2대가 돌아가고 홀로렌즈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 관계에 볼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세팅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터를 통해서 공간 단위로 프로젝션하는 그런 전반적인 공간 프로젝션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택을 해서 사람들이 단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라든지 정승 작가님이 루프에서 진행했던 전시 같은 경우도 루프 평면도 위에다가 각각의 기기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실제 주인공 작품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몇 명이 운영을 해야 된다. 뭐 퍼포머 한 명이 있고 테크니션 3명이 끼어 있어야 되고 1회 관객은 50명 이하여야 된다. 공간 크기상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넣고 진행을 유사한 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작품 구현 그리고 작품 운영에 대한 모식도 역시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최세윤 작가님 거기 어디냐 저기 일산 근처 예술인의 마을 쪽에서 전시하셨던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얘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안 실어 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조금 좀 애매해가지고 전반적인 순서도죠.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반적인 그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까지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렉티브의 원형하는 몸 같은 경우도 프로젝션, 그러니까 무대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장치들이 필요하며 그것들 전반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크레딧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모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이 테크니컬 라이더의 또 한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얘 역시도 얘를 갖다 줬을 때 요거로 바로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 그리고 진행, 그리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요걸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된다? 요거로는 부족해요. 결국은 좀 더 정확한,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부터 볼 세부적인 작가의 테크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토폴로지컬 미디어 랩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친절하게 교육용 목적을 위해서 일종의 양식처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밝히고 있고요. 타이틀 여기 들어가고, 작가 누구다? 이거는 여러분들 써먹기 좀 편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테이블 콘텐츠, 그러니까 목차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디스크립션, 크레딧, 프로덕션, 컨택트, 이퀴먼트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니까 종류들, 그리고 다이어그램,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스케줄이나 크루들은 어떻게 필요하다, 전반적인 리허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뭐 지금 제목이 나오고요. 요거는 어떤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이고 인도어에 진행되고 개략적인 디스크립션 나오고요. 그리고 네, 크레딧이죠. 네, 컨셉 디렉션 누가 하고 인스톨레이션 누가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역할들에 대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 갤러리 익스피션을 위해서 설계가 됐고, 네, 굉장히 견고하고 불투명한 보드가 2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프로젝터는 양쪽에서 써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서 쏠 때 걸리지 않도록 위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규격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캐나다, 미국처럼 이제 파운드 야드법 쓰기 때문에 인치, 예, 피트 인치예요. 예, 8피트 6인치짜리 높이. 1피트가 30cm 정도니까 83, 24, 한 2m 70 정도 되는 높이. 그리고 인스톨레이션 면적은 5피트 7피트 정도 필요하다. 355, 1.5m에 37, 21, 2.1m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는 200파운드니까 50, 100kg 좀 안 되겠네요. 90kg 정도 되는 예, 무게니까 그 현장이 버틸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이게 해외로 배송될 경우에는 이 크레이드를 필요하니까 얘는 300파운드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운송비를 산정해라. 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퀴먼트 디테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런 틀을 짜서 이 안에다가 서버랑 이런 거 집어넣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운송 오면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봐 라고. 결국은 요 테크니컬 라이더 같은 경우는 작가가 안 가도 되는 그 정도의 디테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신 용어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요 모투 MP3는 뭐고, 네, 프레스너스 DAC는 뭐고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테크니컬 라이더 디테일하게 써놔요. 예, 828 MK2는 파이어와이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컴퓨터랑 아날로그 데이터를 쓰는 그 스피커 그리고 악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예, 중계 장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8채널짜리 8개 연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오디오 파워 앰프는 R1250MC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써놔요. 이게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비디오 시그널, 비디오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게 할 건데, 겟펜이라는 회사의 VGA 익스텐더, 겟펜이라는 회사 되게 좋아하나 봐요. 예, USB 2.0, 네, 페어 요거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아예 상품명을 써놔요. 그래서 다행히 워낙 인터넷 정보들 요즘 잘 네, 그러니까 정착돼 있으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 어떤 장비라는 거. 그래서 생소하다고 이거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예, 그렇게 하나씩 습득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비디오 프로젝터는 2개 필요하고, 얘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치예요. XGA니까 생각보다 되게 해상도가 낮네요. 1024짜리일 거예요. 1024, 768. 네, 그거 정도만 있으면 된다. 뭐 굉장히 해상도 높거나 밝기 높은 거 필요 없다. 앱선 파워라이트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저가 라인인데 요것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오디오 기기가 검색하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얇은 오디오, 그러니까 그 스피커 필요로 한다는 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량이죠. 비디오 미디어 서버 팩, 내가 구성한 그 패킹된 게 15A짜리야. 그리고 사운드 미디어 서버죠. 사운드 파트도 15A고 프로젝터도 15A 먹거든. 그러니까 총 다 합해서 45A짜리인데 이거 용량을 맞춰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일반적인 1서킷, 이 방 하나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15A, 220V짜리거든요. 근데 220V 이거 다 더하면은 용량을 넘어요. 그래서 전 시장 자체가 서킷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킷이 여러 개 없다? 그럼 무조건 증설 들어가야 되는 거. 혹은 다른 방에서 아예 전기 따와가지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네, 이퀴먼트 네트워크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죠. 맥미니가 파이어와이어 케이블로 연결된다. 그 USB보다 좀 더 빠른 케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초당 400메가나 800메가짜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일반 USB 연결 절대, 2.0짜리 연결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이거 써야 된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지고 네, 요렇게 데이터 넘겨가지고 네, RCA 케이블 아시죠? 그 오디오 케이블 얇은 거 말고 중간 단계인 건데, 하여튼 그걸 전 서브포로 데이터 보내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서브포 나가는 거
그리고 또, 네, 요게 또, 뭐였냐. R1250. 저도 헷갈리네요. 그럴 땐 찾아보시면 돼요. 앰프 연결해가지고, 예, 신호 증폭시킨 다음에 다른 스피커 쪽에 다 넘겨라.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기획자가 파악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미 나에게 너무나 신뢰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기시면 됩니다. 대신 그래도 가능하면 설명 듣고 이게 몇 채널짜리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사운드에 되게 풍부한 다른 채널들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지 의미 해석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세부적으로 잘 해놨죠. 맥프로에서 일단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VJ 규격으로 익스텐더 거쳐가지고 프로젝터 연결된다. 비디오 또 다른 카메라 데이터 받는 거는 카메라 통해서 이렇게 맥프로까지 연결된다. 네트워크 이거 그 어드레스인데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cat5 규격으로 피지컬적으로 맥민이랑 맥프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상황이고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기기 이해가 있는 기획자나 큐레이터들이라면은 요거 다 대여해가지고 운영은 모르겠는데 세팅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주문하는 거. 그리고 테크니션들이라면 당연히 요거 맞춰가지고 세팅 다 끝내고 배송 오면은 다 연결시키고 소프트웨어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네, 뒤에 이제 스케줄까지 나오죠. 데이 0에는 요런 거 선택해주면 좋고 데이 1에는 요렇게 진행을 하시고 데이 2에 이렇게 하시고 리허설 하시고 예, 오픈하시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몇 시간 정도 걸려 어떤 인력을 가지고 몇 시간 걸리니까 요건 체크하셔라. 요 정도 시간을 예, 할애를 그러니까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간을 늘리셔라. 요렇게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랑 규모 조정을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리허설 할 때 요게 필요하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다 나오죠. 네. 의자 몇 개 필요하고 테이블 램프 뭐 몇 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도 예,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컨택 포인트 필요하니까 요거 내가 다 써줄게.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된다라는 디테일까지 써놓은 거죠. 요 정도 되면 이제 작가 안 와도 돼요. 다 해결을 하고 도저히 그러니까 저도 안 되고 테크니션 안 될 때는 연락까지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테크라이더의 모습입니다. 미술관 안에서 네. 이제 작품으로서 수집되는 형태에서 이제 테크라이더나 네. 판매, 그러니까 유통이 되는 네네. 형태에서 테크라이더의 이제 현장에서 들어가야 되는 요건과 좀 다른 결들이 있는지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 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의 대부분은 전시를 위한, 네, 구현을 위한, 그러니까 패킹해서 운송하고 전시 설치하고 그리고 다시 철수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이죠. 근데 요 전시에 대한 액팅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정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장을 위한 그걸 테크니컬 와이더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트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유지하는데 최선의 컨디션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원활하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체크포인트,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동작을 안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예, 일종의 점검 루틴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안 된다면은 결국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락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보증해주고 예, 어떻게 사후 처리를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종의 그건 보증서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차별화 될 것 같아요. 소장도 마찬가지죠. 미술관 소장도 그렇고 개인 소장도 그렇고. 저희가 그 전시할 때 테크라이더를 컬렉터분한테 맡겼었어요. 미디어 작업 같은 경우는 소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집에 설치해놓을 수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우리 집 방 사이즈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 작품 임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작가를 통해서 작품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하기도 하지만 컬렉터에게 가서 컬렉터한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같이 했던 컬렉터분이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디어 아트만 컬렉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원래는 약간 금융 펀드 매니저였는데 지금은 전문 컬렉터로 바뀌셔서 그 아예 그 작품 임대해서 수입을 버시고 본인의 미술관을 차리시고
이제 그렇게 좀 길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 보면 그 구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뭘 살 수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그대로 미술관에 갈 때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컬렉터분한테 테크라이더를 받아서 저희 미술관에서 실제로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히토슈타이어 것만 3개를 갖고 계세요. 작품을. 근데 이제 히토슈타이어한테 연락하기가 어렵다거나 갤러리랑 뭐가 잘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컬렉터 소장자를 찾아서 저희가 소장자한테 빌려오는 경우들도 가능해서 미디어 아트 테크라이더는 약간 그 2개가 좀 교차해서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걸 구현해내는 부분에서는 사실 매뉴얼을 또 따로 드려야 되거든요. 뭐 어디 누르고 뭘 눌러서 어떻게 켜라 이것까지 운영 매뉴얼. 네.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결국 운영 매뉴얼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와 테크라이더가 같이 그리고 그 소장에 관했을 때 테크라이더에 좀 달라지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그 작품에 대한 설치가 2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작가님들이 저렇게 보내실 때 기존의 전시 디스플레이 방식들을 다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라는 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는 뭐 20m 방에서 했지만 C라는 대형 공간에서 했을 때는 조금 작은 방에서 했고 뭐 그런 어떤 플랜 B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언급해 주셔서 테크라이더가 한 번 쓰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결국은 기획자의 입장에서 뭐냐면 뭔가 사고가 났다거나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환경의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때 하루파루키의 테크라이더가 31페이지짜리가 왔어요. 그냥 5 채널 비디오 설치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논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읽었죠. 뭘 비디오 설치하는데 이걸 읽으려는 거 하고 안 읽었는데 문제는 모니터 하나가 4:3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4:3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레터박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가장 베스트는 사실 가벽을 해놓고 매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구멍 뚫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럴 예산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죠. 읽기 시작했더니 거기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냥 벽을 까맣게 칠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테크라이더에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니터를 하는 경우에 레터박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벽이 까마면 레터박스가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 혼자 제 맘대로 벽을 까맣게 칠해 이거와 작가가 허락해서 까맣게 칠한 건 되게 다른 지점이라서 그게 이제 전시를 많이 하시면서 뭐 브라운관 모니터도 쓰셨다가 프로젝션도 하셨다가 그게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31페이지가 된 거죠, 사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얘는 이렇게 할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크라이더에서. 네, 조금 더 보충하면 다른 테크라이더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4:3 비율을 써야 되는데 4:3 못 쓴다? 그럼 플래깅이라고 그 앞쪽에 아예 종이 같은 걸 대서 처음부터 비율을 막아버린다던가 그런 식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되게 공부 많이 되는 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직사각형의 엣지 부분이 생각보다 명확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크린 엣지 부분을 약간 뒤로 구부려 놓으면은 되게 명확하게 떨어진 영상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최적화해서 만들어 주라는 그런 테크닉들 같은 경우 기획자들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작품을 더 엣지 있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도 써놓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저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보통 HDMI 케이블 많이 쓰는데 HDMI 케이블이 좀 불안하대요. 일반적으로 좀 화면이 중간에 지직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장시간 틀었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100% 담보가 안 돼서 그래서 SDI 케이블이라고 좀 더 방송 쪽에 쓰는 경광 케이블인데 그거 지원되는 프로젝터 웬만하면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베스트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의 노하우가 녹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 입장에서 테크니컬 라이더는 좀 많이 공개되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추가로 들기도 하네요. 펜더글라스라는 영상 작가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하는데 벽에다 못 쏘게 해요. 벽에다가 이렇게 가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가벽에다 쏘게 하는데 이 가벽을 만들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직선 90도로 꺾이잖아요. 강목을 대거나 이러면. 근데 그걸 45도로 꺾으라고 해서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아내면 영상이 플로팅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게 꼭 거기는 그 스크린은 화이트를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그레이 맞아요. 스크린을 써야 되는데 그 칼라를 그레이로 깔아야 되는데 그때 팬톤 칼라칩 뭐라고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이렇게까지 주면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걸 다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전시하지 못해요. 하지만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는 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써줄수록 기획자가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훨씬 더 좋은 컨디션에서 작품이 보여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도 있네요. 하이 그레인 매트 화이트로 하고 로스코 슈퍼 세츄레이티드 화이트를 써라. 웹사이트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페인트 회사랑 번호까지 다. 근데 저게 그레이가 돼야 잘 보이는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화이트에서 다 반사로 넘어가는데 그레이가 되면 되게 깊이감 있게 보여지는 영상이 있어서 모든 작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작업은 반드시 그레이 원료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참고 정보로 이거는 작가님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트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밝게 영상을 최대한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완전히 암전된 공간이 아니라 조금 주변이 밝을 경우에는 화이트를 많이 쓰고 회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두운 면이 많은 작품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어두운 게 그만큼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검은색도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점점 어두운 스크린 쪽인데 예, 그래서 그 회색 뉴트럴 타입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맞는 작품들이 있을 거고 검은색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뒤로 감추려고 할 때 그만큼 더 하이 컨트라스트일 경우 근데 그 대신 완벽한 암전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예, 보이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죠. 그거에 대해서 예, 기획자도 작가도 같이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기기도 합니다. 네,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아까 안 보여드렸던 딴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로컬 빌릴 때는 요 2대 있으면 되고 만약에 내 거 쓰고 싶어 돈 더 내고 초단추점 4개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 단 영상은 무조건 짝쓰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 자체에 대한 걸 열어놓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거 타입도 되게 여러 가지.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이렇게 된다. 단 소스는 무조건 짝수. 그러니까 타겟에 대한 일단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보 선생님도 말씀 주셨듯이 콜렉터를 위한 그리고 콜렉터 자체 특히 또 미디어 아트라는 예, 그 예술의 형태를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소화하기 위한 콜렉터들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러니까 회화를 위한 정보가 있을 거고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소장했을 때 설치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순회를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기 위한 정보가 또 어떻게 보면 층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이 테크니컬 라이더를 만드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협의를 하는 게 가장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테크니컬 라이더를 만드는 작가 본인과 그 테크니컬 라이더의 메인 타겟인 이렇게 기획자, 콜렉터, 네, 혹은 공연 운영자 등등등 누구를 타겟팅하고 그 테크니컬 라이터에 뭐에 쓰이는가를 네, 염두에 두고 좀 세분화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화를 위한 제너럴한 양식 자체는 그래도 통합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테크니컬 라이더 연구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요.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죽어라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 왜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만약 공개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개 보면서 이제 공유를 드릴 거지만은 까지 지금 토폴로지컬 미디어 랩에서 만든 이 일반 양식이 그래도 어지간하면서 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정보를 서술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때 갔을 때 빈 게 있나? 근데 여기는 운영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운영 매뉴얼은 아예 별도로 만드는 거이긴 한데 전시 진짜 진행할 때 그거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는 타겟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이 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연단위 운영이에요. 그러면은 소모품이 있을 거고 그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거에 대한 뭐 구입처까지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에디셔널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범용적인 거 안에다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은 그 바리에이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질문 나왔었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일단은 테크니컬 라이더의 시작 자체가 공연 쪽이었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해요. 그리고 그 예시가, 네. 네. 그러니까 그 뭐냐 예술경영 기능센터라든지 아르코 쪽에서 이 아예 정규 수업이 있어요. 매년 오픈되고 매년 수강 신청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기술행정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게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연계에서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양식이 있는 거고 테크니컬 라이더 없이는 공연 성립이 아마 안 될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작성법.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양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말고 더 디테일한 거 있거든요. 제가 일단 종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타임라인이 존재하잖아요. 그 타임라인에 그러니까 프리 단계, 메인 진행 단계, 포스트 단계가 따로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규격화돼서 정리된 양식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고 그리고 워낙 실시간대 설치 기반의 무언가 진행되는 거 그리고 단회성 그리고 설치돼서 계속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상황의 차이 때문에 어떤 정보를 기입하는가에 대한 차별성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연이라는 행위 그리고 미디어아트라는 작품 그 자체 행위 그리고 전시 행위에 대한 차이를 기반으로 양식이 크게 바뀐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보다는 제가 양식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파악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제 저도 요즘 그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작가님에게 제대로 된 테크니컬 라이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어떻게 생각해? 워낙에 저게 전시를 할 때마다 업데이트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한 거를 적는 게 아닌데 머릿속에서 약간 아이디어란 걸 상상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기획자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전시 도록 만들 때 그때 유쾌한하고 보호선 할 때도 그랬지만 물론 작가들한테 달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시에서 그 아주 기본적인 테크니컬에 대한 것들을 명기하지 않으면 사실 도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스틸컷 전시장의 스틸컷이라는 건 사실 그거로 인해서 뭐 어떤 정보를 더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획자의 입장에서 미디어아트 전시의 도록은 도대체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가 그냥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건가 도록을 포기하고 그리고 텍스트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장비는 어디까지 열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기획자도 테크니컬 라이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많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이 특강 생각하면서 했던 거는 그러니까 주체죠.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 라이더를 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와 연결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일단 작가가 본인의 작업을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완벽하게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전문인이 필요하고 그 전문인에게 나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한
예, 그런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어를 깔았던 거였는데 기획장에서 그래 상대적으로 기획자가 뒤로 빠진 거죠. 기획자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계략적인 돌아가는 것만 아는 상태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안착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보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주체 혹은 그리고 결국은 그 전시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예, 어떻게 보면은 키를 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자인데 그 기획자가 어떻게 작가의 작품을 오롯하게 그 전시장에 무사히 안착시키고 있을까에서 좀 더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플러스 무엇보다 그 의미화의 단계에 있어서 그 전시는 휘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휘발되는, 그러니까 회화나 조소와는 다르게 얘는 정말 그 보존성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 구현될 수 없는 무언가 자체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그거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예, 테크니컬 라이터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기획자 역할은 저도 예, 엄청나게 공감이 됩니다. 국내는 사실 작가분들이 다 자기가 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랑 소통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뭐 하면 본인이 가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하면 공간 어딘지 주시면 저희가 맞출게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서류화 작업이 국내 미디어 작가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류화를 1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결국 제가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되면 이제 작가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그거 갖고 가는 거죠. 누구를 위한 테크니컬 라이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현실인 거. 네, 그러니까 첫 바퀴를 누가 굴리냐 그렇게 땡큐인 작가님들이 업데이트를 잘 하시면 정말 좋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보이는 상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모두를 작가님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기형적으로 지금 지원금이 여전히 작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구현 업체들이 점점 생기고 그 구현 업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 라이더가 기존에 기능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보이는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들이 좀 그런 것 쪽들이긴 했어요. 김치앤칩스라든지 김수철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 단위에서 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거든요. 반드시 스튜디오에서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C2라든지 C2 맞죠? 네, C2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같이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이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 테크니컬 라이더가 되게 필요하게 되는 예, 그런 것들 점점 어떻게 보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금 더 첨부를 드립니다. 근데 미디어 아트 전시 도록에 네. 테크니컬 라이더가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데 아까 신보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다른 작업들, 그러니까 설치, 그러니까 회화나 조도 같은 경우는 사진 하나만 잘 찍으면은 감각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실제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근데 미디어 작업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사진 몇 장 찍는다고 그게 안 와닿는 거고,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전시가 안 되었을 때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록 규격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닿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더 많이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은 결을 닿을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 리소스로서의 테크라이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후 전시를 위해서도 예, 자료로서 있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카이브 측면에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디지털 작품의 컬렉션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왜냐면 그 마이그레이션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PC로 봤던 거를 그러니까 렉에서 보여지는 작업이었는데 그걸 PC로 옮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언어는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언어가 달라져도 보이는 게 똑같은 이미지면 이게 같은 작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업이 어떤 랭귀지로 쓰여진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작업이 되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유화라고 얘기하죠. 유화라고 캡션 하나 쓰면 됐는데
그 캡션 하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디어 작업에서는 그 장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유니티를 썼는지 뭐를 했는지 모니터는 뭐였는지 뭐 이거에 대해 따라 완전 달라지는 지점이고 프로젝션을 하는 건지 영상 그 모니터를 쓰는 건지에 따라서도 빛의 반환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요소인데 그게 다 생략되고 미디어 아트, 뭐 미디어 설치, 가변 설치. 과연 우리가 이거를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기록하는 방식이 그쵸. 달라져야 맞아요.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테크라이더가 그거를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걸 다 그렇다고 도록에다가 이 작업은 컴퓨터 CPU가 뭐였는데 이걸 이렇게 썼고요 라고 줄줄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도록에 보면 작가님들 CV를 내게 어펜딕스를 뒤에 붙였던 것처럼 이제 테크라이더 같은 게 그런 식이 된다면 작품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미디어 전시의 경우 테크라이더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환경을 얘기하는 작업이야라는 건데 환경을 어떻게 얘기했는데에 대한 이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림이라면 얘는 유화야, 얘는 수채화야, 얘는 조각이야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미디어 안에 서브 장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연기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었죠, 진짜. 그러니까 CRT 더 이상 생산 안 되는데 LED로 바꾸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하고 제 기억에도 제가 2003년도 때 처음으로 감탄했던 게 빌비올라 작품이었거든요. 그때 빌비올라 디스플레이가 아마 그때도 CRT였을걸요. 대부분의 모니터들이. 근데 그때 처음으로 플라스마 디스플레이라는 걸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OLED 느낌인데 그거를 그냥 TV 플레이라고 놨을 때 그때 그 느낌 자체가 전달될까? 혹은 그때 그러니까 그 빌비오라가 생각했던 그 장면 자체가 이웃 사람한테 전달될까? 그래서 테크라이더에 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썼고 그 스펙이 뭔가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했을 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검색했을 때 적어도 그 당시에 기술적인 표면에 대한 차이는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과 그 정보가 누락됐을 때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후대에 기록된 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의미를 계속 찾아나갈 텐데 그 연구를 위한 기반 자원으로서 미디어 작품과 다른 매체 작품들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근본적인 다름을 담아내기 위한 기존의 캡션과 다른 새로운 그 테이블이 테크니컬 라이더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